네, 오늘 지금 3시 반부터 5시까지 저희 사회이사이신 홍수열 소장님께서 순환경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건데요. 네,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요. 중간중간 질문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체크했다가 상품권 지금 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 많은 얘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수열 소장님 모셔보도록 할 건데요. 큰 박수로 우리가 이거 벌써 네. 안 그래도 양해가 없어서 그랬어요. 제가 코로나 갔다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저번에 한번 강의 왔을 때는 이제 분리배출 쪽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실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오늘 강의는 순환경제 관련 이야기라서 조금 이론적이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질문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환경 혹은 쓰레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이게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환경 혹은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큰 흐름들을 형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숙지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세상을 바라보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똥이라고 하는 한자를 분해하면 쌀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똥이 쌀이 되고 쌀이 똥이 되는 자연 생태계 물질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순환경제와 관련해서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하는데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순환경제를 한 글자로 아프게 주는 것이 똥분자라는 한자이고요. 순환경제의 개념은 자연 생태계의 물질 흐름을 담자라고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쓰레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쓰레기는 쓰르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고, 쓰르기는 쓸다에서 나왔어요. 쓸다, 쓰르기, 쓰레기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에서 모은 더러운 것, 쓸모없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들자. 위생관리와 자원관리가 쓰레기의 관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재활용정책의 변화를 쭉 보여주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것이고, 2005년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 것이죠.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가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발생량 한복이 되면요, 이게 아주 좋아요. 최근 3년 사이에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10년 사이에 43%가 증가했는데요. 7년 동안 14% 증가했고 3년 사이에 29%가 증가를 합니다. 실제 쓰레기 발생량이 이만큼 증가했다라기보다는 통계의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쨌든 국가 공식 통계가 쓰레기 발생량이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지표는 쓰레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심각해진다라는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률은,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은 60%, 그리고 소각률이 26%, 매립률이 12%인데요. 생활쓰레기 재활용률 60%.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죠. 첫 번째, 진짜냐? 진짜는 아니죠. 좀 더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재활용률 관련된 숫자의 문제는 뭐냐면,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재활용으로 잡아요. 국제적으로 리사이클링 그러면은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재활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기준의 재활용률과 비교해 보면은 거품이 있는 것이죠.
그럼 실제 재활용률이 몇 프로냐? 우리나라의 실제 재활용률은 한 5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절반의 쓰레기는 태우거나 묻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실제 재활용률 50%를 어떻게 볼 거냐? 일단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전 세계 생활 쓰레기 평균 재활용률이 20%예요.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2배 반이 높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재활용률이 35%예요. OECD 국가들의 평균 재활용률과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독일과 함께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가 분리배출을 열심히 해서 재활용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활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 비교를 해서 높냐 낮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활용률이라고 하는 게 올림픽 경기가 아니에요. 뭐 높다고 해서 금메달 줄 게 아니거든요. 쓰레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이 재활용률 50%라는 것이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치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재활용률도 높지만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 쓰레기 밀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의 재활용률이 32%고 우리나라가 50%면 재활용률만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안정적이죠. 쓰레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나라가 미국이 7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치를 묶어서 해석하게 되면은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3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좁은 국토에 시설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규정이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건데요. 작년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 쓰레기 매립이 금지됩니다. 수도권 EA 지역은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4년, 비수도권 지역은 8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시간 많이 남았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한 8년 정도 남았으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종량제 봉투를 일부 혹은 전부를 매립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매립하는 쓰레기가 법으로 금지되잖아요. 그럼 매립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재활용률을 높이면 되겠는데,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크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여서 매립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실적인 접근법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면 소각장을 더 지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소각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절차만 따박따박 지킨다고 했을 때 5년에서 7년 걸려요. 주민 민원이 없다는 걸 전제해서 주민 민원이 아니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주민 민원까지 겹치면 10년 정도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8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또 8년 사이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쓰레기 내야 됩니다. 종량제 봉투가 갈 곳이 없어지는데요.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 같은 지역은 더 심각하죠. 서울은 하루 1000톤의 종량제 봉투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어요. 그럼 하루 1000톤짜리 소각장을 4년 안에 지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서울은 실제 쓰레기 대란을 향해 지금 따박따박 걸어가고 있는 형국인데 시민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빨리 공론화시켜서 대안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 규정이 쓰레기 관련된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할 거냐?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래도 쓰레기를 줄이려는 강력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자기들이 명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실 다해용기 사업에 지자체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기는 합니다. 적어도 이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나중에 뭐라도 할 얘기가 생기는 것이고요. 소각장을 짓더라도 근처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 문제를 하기 위해서 각자가 뭔가를 자기 헌신과 희생이 없는 상태에서 소각장이라는 시설을 대형적으로 크게 하나 지어서 여기서 다 책임져라 라고 하게 되면 누가 그것을 납득을 해요. 그러니까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서도 각자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비용과 불편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만이 뭔가 해결의 돌파구가 뚫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시행의 의미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논리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는 이런 대란 사태가 결코 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순환경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두되는 것인데 어떤 문제냐? 2000년 이후에 자원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가 원인이 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실제 크게 원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 자원 소비량의 추이를 보게 되면 1950년 전과하고 확 다르죠? 2000년 전과하고 확 다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게 됩니다. 2000년 전과 후에 2000년 후에는 거의 자원 소비량의 증가 폭이 수직 절벽의 모양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점에서의 자원 소비량을 보게 되면은 지구 관점에서 보면 지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간이 자원을 아무리 써도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에 비춰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1950년 이후 때는 조금 부담이 어느 수준이었죠. 2000년 이후가 되면은 이제 행성 단위에서 봐야 되는 거죠.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의 행성 단위에서 봤을 때 인간의 자원 소비량 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원 소비의 폭발적 증가는 두 가지 주요 위기를 창출을 하죠. 첫 번째가 경제 안보 위기예요. 자원 공급의 불안정성이 200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2010년이 다르고 2020년 이후 또 달라져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위기의 양상이 우리 모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더 계속 심해질 겁니다. 지금 원래 자원과 관련된 가격부터 시작해서 심상찮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이 공급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이 자원의 절대량을 외부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이 위기가 더 심각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약 95%를 외부의 수입에 의존합니다. 필요한 강물의 99%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원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은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왜 외국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수입한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외국에 팔고 그 돈으로 식량과 에너지를 사서 쓰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 순환 시스템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원 공급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원을 공급하는 국가가 점점 더 칼자루를 쥐게 되는 것이고, 자원을 공급하는 국가들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미래의 우리나라의 산업에 목숨이 달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EU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원을 수입하는 양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몇 등이냐? 4등이에요. 전 세계 4위 국가예요. 자원의 수입량 규모로 따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늘려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자원 외교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자원 개발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을 공급하는 곳에서 어쨌든 자원을 안정적으로 최대한 땡기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들이 점점 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부 자원 조달 비율을 늘려야죠. 내부 자원 조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재활용이죠. 재활용을 통해서 재생 자원의 공급량과 비율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순환경제라고 관점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우리가 익숙히 생각하는 재활용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순환경제에서 내부 자원의 조달 비율을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재활용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활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쓰레기 관리 측면에서의 재활용. 쓰레기 관리 측면에서의 재활용은 소각이나 매립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활용 쪽으로 쓰레기를 넘기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순환경제에서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천연 자원이 아니라 재활용을 통한 재생 자원으로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재활용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뭐예요? 재생 자원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재활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산업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맞출 수 있는 재활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재생 자원의 품질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재활용의 눈높이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재활용의 눈높이가 달라져 버리게 되면은 물건을 만들고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하고 이런 체계 자체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분리배출 기준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배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재활용의 눈높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은 컵라면 용기에 국물 자국이 남게 되면은 그것은 흰색 스티로폼에 분리배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스티로폼 자체는 흰색 위주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컵라면 용기의 색깔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 위주의 가장 최고 고급의 재생 원료를 만드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재활용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분리배출 기준도 그만큼 까다로워요. 그런데 배달 용기는 PP 재질이거든요. PP 재질은 색깔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배출되는 PP는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녹여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배달 용기에 남아있는 국물 자국이라는 색깔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PP라고 하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PP라고 하는 플라스틱 자체가 중저급의 재생 원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분리배출도 그 수준에 맞춰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배출도 덜 까다로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순환경제로 가려면 페트도 페트로, PP도 다시 고품질의 PP로 순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환경제의 목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중저급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고급 재활용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배달 용기의 국물 자국도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활용의 눈높이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분리배출하고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 순환경제 측면에서 재활용의 의미가 부각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재활용 시스템의 전반적인 혁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원을 그만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생태환경 위기가 오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생태환경 위기가 바로 기후위기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후위기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수그러들 문제가 아니죠. 한때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저 문제는 넘어갈 것이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 심각해지는 문제를 우리가 피부로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버티면 된다. 버티면 넘어갈 것이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점점 더 기업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순환경제의 흐름들을 보는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얻어맞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부터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선제적인 대응을 하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가 이거예요. 너무 아직까지 단기적이에요. 좀 더 순환경제라고 하는 큰 흐름을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눈앞의 이익을 따지면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 단기적인 시야를 보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부담해야 될 비용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목표를 잡아줘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경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계속해서 돌려서으로써 천연자원의 투입과 쓰레기 배출이 최소화된 경제 시스템을 하자. 이게 순환경제. 순환경제가 전반적으로 있는 게 선형경제. 물질의 흐름이 직선의 형태를 띈다.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는 일직선상의 낭비적인 물질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원을 캐고 쓰고 버리니까 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 문제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쓰레기를 비롯한 오염 물질 배출의 과다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자원을 쓰게 되면은 자원 고갈로 죽거나 환경 오염으로 죽거나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경제가 순환경제로 가야 되는데 단계별로 이 중간에 제한형 경제라는 단계가 있어요. 선형경제, 제한형 경제, 순환경제 이런 단계로 발전해 가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바로 제한형 경제 시스템입니다. 제한형 경제와 선형경제의 차이는 제한형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한형 경제와 순환경제의 차이는 제한형을 하지만 물질의 흐름은 선형경제와 똑같다. 제한을 하는데 자원은 계속 들어가고 쓰레기는 계속 나오는 거죠. 딱 현재 우리의 딜레마죠. 분리배출은 열심히 하는데 왜 쓰레기 문제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냐. 우리의 제한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물질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 순환경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왜? 100개를 쓰면 100개의 쓰레기가 나올 거고 100개를 다 재활용하더라도 100개 재생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물질 소비가 100개로 고정되어 있으면 계속 보니까 살아남을 텐데 물질 소비가 150개로 증가를 해버리면 50개만큼은 천년 자원을 투입해야죠. 그러니까 자원의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이면 재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물질의 소비량을 어떻게 줄일 거냐. 우리 생활에서의 물질의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범은 뭡니까? 일회용이에요. 일회용품, 일회용 포장재. 그러니까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이잖아요. 빵봉지, 과자봉지, 라면봉지도 일회용 비닐 포장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재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우리 소비에 있어서의 자원의 소비량과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경제로 가는 가장 첫 번째 조치는 일회용 문화를 재사용 문화로 어떻게 돌릴 거냐. 패스트 패션과 같은 패스트 문화를 슬로우 소비 문화로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순환경제와 관련된 첫 번째 조치가 되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예전에 그냥 페트병을 팔면 끝났는데 지금은 보증금제를 하니까 소비자가 들고 오는 것을 받아줘야 돼. 그리고 돈을 돌려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반환된 페트병을 재활용업체로 자기들이 보내야 돼. 더 번거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제도 시행을 통해서 마트와 소비자 둘 다 더 불편해졌죠. 위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오염 원인자들의 책임의 부담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니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 윤리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것을 먼저 보상을 먼저 치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인식의 왜곡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보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책임을 자꾸 묻게 되면 우리가 왜 책임져야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앞뒤 선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일회용 그 보증금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프랜차이즈 카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냐? 길거리 투기된 일회용 컵에 대해서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지자체가 책임지는 거 아니냐 원래. 지자체가 책임지는 게 원래 맞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는 그냥 판매자와 소비자가 싼 똥을 그냥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자꾸 치워주다 보니까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일회용 컵 테이크아웃에 따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첫 번째, 길거리 투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테이크아웃된 일회용 컵의 재활용이 안 되죠. 그리고 일회용 컵을 편하게 자꾸 쓸 수 있도록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회용 컵을 좀 더 불편하게 쓰는 것을 자꾸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그냥 지자체가 치워주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죠. 길거리 컵 투기해보신 분? 저는 살면서 길거리에 컵을 한 번도 투기를 안 해봤어요. 그런데 왜 내가 낸 세금이 길거리에 저기 막 컵을 자주 투기하는 사람들이 싼 똥을 치워주는데 사용되어야 되거든요. 형평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 원인자들이 정확하게 자기 소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보증금이죠. 왜? 자기가 컵을 하나 테이크할 때마다 자기가 돈 300원을 자기가 일단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환을 안 하게 되면 자기가 300원을 손해보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 컵을 집어서 가져가게 되면은 그만큼 누군가 그 사람의 책임을 대신해 주는 대가로 그 사람이 300원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결국은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조금 더 책임질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 보증금 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증금 제도가 도입되어야 재활용률이 확 올라갑니다라고 하는 게 될 것이고 세 번째, 재생원료의 품질이죠. 자, 가장 바람직한 것은 페트병이 페트병으로 넣는 겁니다. 같은 용도로 재활용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닫힌 고리 재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틀 투 보틀 리사이클링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순환경제로 가려면 페트병이 페트병으로 돌아야 되는데 선이 굵게 쫙 가다 갑자기 급소심해집니다. 이 말은 페트병이 페트병으로 우리나라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갑니까? 섬유로 가죠. 녹여서 쭉 당기면 실이 딸려서 나와요. 폴리에스터 섬유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이 다 일로 갑니다. 섬유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섬유가 쓰레기로 배출되면 이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섬유 쓰레기는 다 소각이나 매입돼요. 그럼 페트병의 물질성을 볼까요? 페트병이 섬유로 재활용한 다음에 쓰레기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잠시 끊어서 보게 되면 우리 눈앞에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후단으로 보게 되면 결국 쓰레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페트병이 섬유로 재활용한 다음에 쓰레기로 벌어지게 되면 계속 페트병을 만드는 데는 석유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쓰레기는 계속 나오니까 쓰레기는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의 물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섬유가 다시 섬유로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순환경제로 가려면 페트병으로 섬유로 자기 갈 길을 각자 알아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섬유로 제한이 안 되니까 섬유 애들이 자꾸 페트병을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페트병을 제한한 재생 섬유를 쓴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너무 박수를 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페트병을 제한한 재생 섬유로 만든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기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별로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페트병에 재생 섬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 자체가 패스트 패션이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죠. 패스트 패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불필요한 소비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계속 신제품이 나오는 주기를 앞당겨가지고 유행의 속도를 빨리 해서 사람들이 자꾸 옷을 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고 그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패스트 패션의 문제인데 이것이 페트병 재생 섬유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패스트 패션의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섬유가 다시 섬유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이 고리가 이어져야 되고 우리 소비자들은 패스트 패션 업체들한테 계속 재생 섬유를 쓰는 건 쓰는 거고 이 쓰레기 문제는 어떡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은 패스트 패션 업체에 계속 던져야 된다. 정리하면은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흐름을 끊어서 보면 절대 아닙니다. 다 펼쳐서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봐야 그 의미가 제대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물질 이용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전환하자는 거냐? 물질의 총 소비량을 줄이면서 재생산의 비율을 늘리자. 이게 물질 이용 방식의 전환인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 물질의 총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행복한 사회가 올까요? 자, 물질의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거든요. 경제 활동이 감소한다는 물질의 소비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경제가 작살났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확 줄어들었을 때가 언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요. 우리나라의 IMF 때 쓰레기 발생량이 확 줄었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경제로 하자. 그래서 자원의 소비량을 줄여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소비량은 줄어들면서 경제는 계속 돌아가자. 그러니까 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서 일회용기를 만들고 이것을 담아서 판매하고 이걸 쓰레기로 치우고 하는 이쪽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들이 다회용 컵을 만들고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이쪽의 일자리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경제 시스템이 다른 영역으로 바뀌면서 물질 소비로 줄어들면서 또 한 영역에 새로운 경제가 창출되면서 경제는 계속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경제예요.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너는 아냐? 저도 몰라요. 순환경제는 지금 개념과 목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채울 거냐라고 하는 것이고 행복커넥트가 하고 있는 다이용급 사업도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새로운 경제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탄소 중립과 순환경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과 탄소 순환 경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기후위기가 오는 것은 화석연료를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면서 기후위기가 오는 것이니까 일단 화석연료가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해요. 화석연료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라고 하는 에너지 전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전환에만 몰빵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너지 전환과 순환 경제가 같이 가야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짚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첫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에너지가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못 따라갑니다. 지금 같은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구조에서 탄소 중립으로 가자 그러면은 원자력이 확대돼야 돼요. 그러니까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공급, 재생에너지 전환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위주로 에너지 전환이 되려면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가정에서 에어컨 덜 끄면 되냐? 우리나라에서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0%밖에 안 됩니다. 80%가 산업 상업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실천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산업이 바뀌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산업에서 이용하는 원료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재생원료가. 철강석으로 1톤의 철강을 만드는데 2.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고철을 가지고 1톤을 만들면 온실가스가 1.4톤으로 줄어듭니다. 보크사이트 나무로 1톤의 알루미늄을 만드는데 13.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알루미늄을 재활용하면 0.3톤이 배출돼요. 알루미늄을 재활용한다고 하는 것만으로 98%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에너지 전환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인 게 재활용이에요. 재생원료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석연료가 에너지로만 쓰이는 거죠. 화석연료가 원료로 쓰는 게 뭐예요? 석유를 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원료로 만드는 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에너지로 사용되는 양을 대폭 줄여도 이놈들이 플라스틱을 몰려와버리면 온실가스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플라스틱을 태우면 결국은 석유로 인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탈화석연료, 탈탄소로 가려면은 그만큼 플라스틱의 사용량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과 동시에 탈플라스틱이 동시에 가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그대로 될 수 있다. 탈플라스틱으로 가기 위한 조치들이 또 뭡니까? 결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래 가라 저래 가라 결국은 이 일회용 어떻게 줄일 거냐.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이 제시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화석연료에서만 온실가스가 나오냐라고 하는 것이죠. 비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어떻게 할 거냐. 비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게 바로 축산입니다. 특히 소들의 트림. 소들이 방귀 뀌고 트림하면서 메탄을 내뿜잖아요. 소들이 배출하는 이 메탄 1톤이 이산화탄소 21톤의 배출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미국의 성인 고기소 한 마리가 1년에 배출하는 메탄의 양이 64kg이에요. 이런 소들이 전 세계 15억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산수죠. 15억 마리 곱하기 64kg 곱하기 20이라면 이산화탄소 양이죠. 한 25%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7억 3천만 톤이에요. 소들이 방구나 트림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우리나라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3배예요. 소들의 방구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육식 구조를 전환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가 없다고 하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나온 탄소중립 대책을 보게 되면은 고기 소비를 줄입시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와 있어요. 정부가 나서서 고기 소비를 줄입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소 키우는, 돼지 키우는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고기를 파는 음식점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세 번째는 치킨을 즐기는 초딩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니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얘기했냐? 소득이 장부를 들키는 사람을 기반하겠습니다. 뭐 이딴 식의 탄소중립 대책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죠. 넘어가고요. 자, 순환경제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넘어가고. 뭐 새로운 경제에 상상을 쭉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들이 현실 세계의 물질 소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일단 드레스X라고 하는 회사의 케이스가 있어요. 이 드레스X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제품을 만드냐? 디지털 옷을 만들어요. 여기 가서 쇼핑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집으로 옷이 배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휴대폰에 디지털로 옷이 저장이 됩니다. 왜 이딴 짓을 하냐? MZ 세대들의 의류 소비를 본 거죠. MZ 세대들은 SNS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잖아.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계속 세우고 산다. 같은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면 친구들한테 꾸질꾸질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패스트 패션 소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자랑할 목적으로 옷을 사야 될 거면 굳이 왜 옷을 사야 되냐? 그냥 디지털 옷을 사서 입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입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MZ 세대들의 그런 패스트 패션 소비 문제에 주목해서 이런 접근을 한 건데요. 이게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케이스를 보여주면은 일단 꼰대 세대들은 와 그러고 정작 MZ 세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게 MZ 세대들한테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근데 MZ 세대들한테 왜 안 먹힐지 아세요? 제 취향에 맞는 사진들만 골라서 그래요. 사실 MZ 세대들한테 접목할 수 있는 그 케이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제가 못 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마존의 그 사례인데요. 우리가 택배를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택배를 시키다 보면은 과대 포장 문제가 심각하죠. 왜? 물류 창고에서 그 박스 크기가 수백 가지로 세분화돼가지고 물건 크기하고 박스 크기를 매칭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임금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 크기가 몇 개 안 돼. 그러다 또 유해사기 하나 시켰는데 박스만 만들어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마존은 어떻게 하냐? 그냥 물류 창고에서 먼저 스캔을 한 다음에 그 스캔을 해서 그 크기에 맞는 박스를 바로 현장에서 접속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러니까 가대포장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잉크 기술이에요. 회사인데요. 디지털 잉크죠. 그러니까 인쇄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이나 섬유 위에 잉크를 입히는 거다. 이게 자체가 일회용이에요. 한번 잉크를 해버리면은 다른 붓으로는 잉크 인쇄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잉크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 자극을 통해서 표출이 되는 거죠. 이마트의 매대 가격표인데요. 이건 디지털 잉크가 적용이 됐죠. 그러니까 가격이 바뀔 때마다 종이를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 그냥 조작만 하면 가격이 살살 뜨는 거죠.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일이 계속 현수막을 만들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을 적용시키면은 그냥 행사명만 계속 갖고 오면은 그 자리에서 입히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회용 인쇄 문화를 반복 재사용할 수 있는 인쇄 문화로 바꿔주는 기술이 이잉크 기술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용화 되고. 네, 성용화. 이마트를 쓰고 있다니까, 롯데마트를 쓰고 있다는 소리 들리고.
예전에는 컬러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은 컬러 색깔까지도 지금 디지털 잉크로 구현이 가능한 것을 지금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서 아마 책 같은 경우에도 종이책이 앞으로 전자책으로 더 대체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통계 기록 좀 있다는 얘기는 지금 그냥 대놓고 자잘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제로리스크 소비 일회용 문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일단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일회용 컵과 일회용 비닐봉투. 일단 올해 4월 1일부터 매장 안에서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사용이 금지됐죠. 다만 지자체가 단속을 안 합니다. 언제까지 단속을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주는데 얘들이 기간을 얘기를 안 해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매장 내에 플라스틱 일회용 컵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두 번째, 종이컵은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데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종이컵 사용도 금지가 돼요. 그러면 올해 지나게 되면은 음식점이나 카페 안에서 일회용 컵이 사용되는 것은 다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테이크아웃 되는 컵만 일회용 컵을 사용을 허용해 주는 건데 테이크아웃 되는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올해 6월 10일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12월 1일로 연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12월 달을 지나게 되면은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가 되고 테이크아웃 되는 경우에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테이크아웃 때는 일회용 컵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된 일회용 컵이 길거리 투기가 워낙 많이 되고 또 재활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증금 방식을 통해서 길거리 투기되는 컵을 없애고 그점으로 해소해서 재활용을 잘하자라고 하는 목적에서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일회용 컵 사용을 불편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일회용 컵 사용을 불편하게 해서 이제 자기 텀블러를 들고 다니도록 하자. 그러니까 텀블러 할인 300원을 해주는 거고 보증금 300원이니까 실제 물건을 살 때는 일단 600원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텀블러 할인 정책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이 텀블러를 들게 하는 자극 효과가 없으니 여기에 일회용 컵에 대해서 보증금을 갖다 붙여서 이 차이를 더 벌리자. 이제 이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취지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더 좀 국민적 합의가 더 바탕이 되면은 결국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회용 컵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일회용 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식은 뭡니까? 다회용 컵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라고 하는 것도 다회용 컵 보증금 제도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국민적 합의의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되면은 그냥 일회용 컵 사용 자체를 아예 금지시켜버리고 다회용 컵 테이크아웃만 의무화시켜버리자 이렇게도 갈 수는 있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로 봐서는 한 100년 더 걸려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외국에서는 벌써 이런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다회용 컵 테이크아웃 의무화 같은 규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일회용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장 크기에 따라 달라요. 50평 이상은 모든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 생분해 일회용 비닐봉투도 사용 금지예요. 다음에 50평하고 10평 사이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은 해도 되는데 소비자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은 금지. 생분해성 비닐봉투는 공짜로 나눠줘도 돼. 제가 막 저렇게 만들 수 있죠. 복잡해요.
그리고 10평 미만은 규제 제한. 그래서 10평, 50평에서 3개 구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을 받는 것인데 11월 24일부터는 10평 이상은 일체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걸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제과점, 편의점, 동네 슈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제공이 금지된다.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지 아니면은 종이봉투를 쓰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최악의 경우가 어떻게 되냐? 11월 24일이잖아요. 11월 24일 날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되죠. 이때 종이컵 사용 금지는 카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음식점들 다 테이블마다 지금 종이컵 깔아서 물컵 대체하는 데 많잖아. 여기까지 싹 다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카페보다도 규제 대상의 범위가 훨씬 넓어요. 여기에다가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 제과점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가 돼요. 일단 11월 24일에 그 메가톤 금액 일회용 규제가 와요. 여기에다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6월 10일에서 12월 1일로 늦췄잖아요. 민감한 거 지금 다 묻어놨어요. 지금 서로 떨어뜨려가지고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리스크를 지금 싹 다 한 군데 몰아넣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게 12월 1일이 되게 되면 이제 현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6월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준비를 잘못한 거예요. 라고 핑계 댈 수가 있는데 지금 6개월의 준비가 중부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준비 못한 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핑계 대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편의점에 점주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가맹 점주들이 뭐라 밀어붙이니까 해내? 이걸 벌써 한번 학습시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연말에 한번 크게 붙는 것인데 여기에 정부가 밀려버리잖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 5년의 일회용품 사용료는 끝납니다. 모든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싸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도의 후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큰 틀에서의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뭐 단계별로 준비를 더 잘하자 이런 식의 조정은 가능한데 이게 제도가 밀려버리게 되는 것은 앞으로의 5년의 시간들이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용기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범 사업들이 전개가 되는데 일단은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하려면 두 가지 시스템과 인프라가 일단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보증금 시스템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민간 자율 시스템이든 아니면 제도에 의한 공적 시스템이든 어쨌든 보증금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돼요. 왜? 다회용기가 환경적이 되려면 일회용기보다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 사용이 되어야 환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만 반복 사용이 되려면 반환이 돼야 되고 반환이 되게 하려면 보증금 제도가 붙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용기 전문, 용기를 빌려주고 세척해주는 전문 인프라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이 갖춰줘야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사실 규제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회용기 사용을 아예 의무화시켜버리거나 일회용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대폭 때려서 일회용기 사용 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다회용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런 규제는 단기간에 도입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회용기가 비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걸 마케팅으로서 어떻게 풀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전통적인 마케팅, 환경적인 소비를 합시다. 친환경적이니까 더 비싸도 돈 더 내고 다회용기를 쓰세요 라고 하는 가치 소비 마케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치 소비 마케팅은 잘 안 먹힙니다. 가치 소비 마케팅에 의존하게 되면 그냥 망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단순히 환경을 강조하는 마케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마케팅을 개발해야 돼요. 그게 어떤 마케팅이 될 수가 있을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고민일 텐데, 일단은 안전의 문제. 결국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이 되는 것이니까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회용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때의 다회용기는 스테로가 돼요. 그래서 다회용기 사업도 PP 다회용기로 갈 거냐, 스텐 다회용기로 갈 거냐, 혹은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갈 거냐. 이런 것도 앞으로의 좀 장기 로드맵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원래 연구 결과 나왔잖아요.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붓는 것만으로도 종이컵 안쪽에 비닐 코팅해서 거의 미세 플라스틱, 나노 단위 미세 플라스틱이 조단을 막아요. 그러니까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서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조 단위의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배달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요, 플라스틱 일회 용기에 뜨거운 국이나 뜨거운 음식을 담아서 배달시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음식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노 단위로 가게 되면 종이컵이 조단인데 걔들은 또 얼마나 많은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올 것인가.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우리 몸의 흡수율이 빨라요. 그러니까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게 되면은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되면은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근데 나노 단위로 넘어와 버리게 되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돼요. 장기를 흡고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바다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소비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대응하려면 결국은 플라스틱 사용을 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스테인리스 다회용기가 비싸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스텐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대변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하고 사람이 몸에 미세 플라스틱 얼마큼 들어갔나, 그러면 어디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되냐면 애기들 대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됩니다. 왜 그러냐면 젖병 때문에. 그러니까 젖병을 소독하고 뜨거운 물로 하고 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의 노출이 애기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도 배가 배로 미치게 있는 건 아니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에 들어가 있는 환경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P 전략은 PP는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플라스틱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 뜨거운 음료나 음식을 담았을 때 PP는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플라스틱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플라스틱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응을 하려면은 어쨌든 스텐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뒤처리, 그러니까 배달 용기에 한정된 부분인데 뒤처리가 깨끗하다 이럴 수 있죠.
일회용 배달 용기를 쓰게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를 해야 되고 일회용기를 씻어서 분리 배출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다회용기를 쓰게 되면은 그냥 그릇만 딱 덮어서 나오게 되면은 다회용기 수거하는 업체에서 가져가서 음식물 쓰레기 다 처리해주고 씻어서 설거지를 해주니까 그냥 음식 배달 음식을 먹은 후에 뒤처리가 다회용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그 정도 편하면 1,000원 정도 내도 되지 않냐. 이게 고개 끄덕여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절대 안 되시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아까 안전의 문제, 편리함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다회용기를 배달시켜 먹는 게 프리미엄 서비스가 돼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서비스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위주로 다회용기 우선 선택하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 위주로 일회용기를 선택하게 되는 되게 고약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되게 불편하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될 텐데 이거는 뭐 어쩌면 냉정하게 따지면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니냐고 볼 수가 있죠.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보급할 때 미국에서 잊으려고 한 거잖아요. 미국의 강남 좌파들을 우선 공략해서 전기자동차를 비싸게 팔아먹고 초기 시장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점점 더 좀 더 싼 대중적인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온 전략을 택했거든요. 저는 다회용기 전략도 어쩌면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서 초기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략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케팅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B2C 시장보다는 B2B 시장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B2B 시장은 이제 단체 주문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잖아요. 사실은 도시락 시장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도시락이 아니라 단체 주문하는 도시락에서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그래서 아예 대기업들의 경우에 기업 간 계약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 시키는 단체 주문 도시락은 다 다회용기로 도전한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요즘은 기업에 따라서 그냥 아예 구내 식당을 없애고 도시락으로 그냥 직원들 점심을 해결하는 지자체가 회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잡게 되면은 이렇게 B2B 시장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뭐 제로에서 매장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일회용 컵과 관련된 부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정원을. 아니, 다회용기 아까 말씀하신 거요. 저희 다회용컵 지금 이제 부지하고 있고 다회용기도 신촌에서 우리 사업을 따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직 하고 있는 건데 그 다회용기 만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제일 문제가 색이 있고 들어가야 되고 배가 되고 그리고 원소 소비자들이 이게 과연 깨끗한 거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스캔으로 한단 말이죠. 문제는 이게 보증금 천하고 해결이 안 되니 원가가 3,000원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 보증금을 3,000원 원가 보증금을 5,000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반납 안 하고 계산해서 한 5,000원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용기를 사용할 때 그 보증금을 5,000원 내죠. 나중에 돌려주겠지만 이거가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그 일본의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 거 하는데 스탠 다이어리가 있고 유치원에도 그 있어서 저쪽에서 닦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걸 버티는 건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니까 그거 돌리는 거예요. 근데 지원금이 끊어지는 순간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배달 용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안 붙더라도 그 배달 앱 방식이면 누가 배달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리가 확실하게 되면 그 부분은 그 스텐으로 가도 될 텐데 일단 스텐의 문제는 초기 용기 구입 비용 네, 그래요. 자체가 플라스틱 붙여 만들어도 네네 그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타겟팅을 좀 더 섬세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스텐 다이용 컵이 통할 수 있는 그룹과 지역적 상황이 있을 거예요. 컵은 괜찮은데 용기에서 예. 배달용 시키라고 도시락 시키 여기서 그 딜레마에 빠지는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가 사실은 스텐 시장을 주목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일회용 플라스틱 시장 자체를 다회용으로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느 다회용기로 가는 게 맞냐? 유리병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그 금속으로 갈 거냐?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갈 거냐? 이렇게 재질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유리는 너무 무겁고 깨지기 쉬운 특성 때문에 범용성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텐 같은 경우에는 해볼만 하겠죠. 그런데 네. 아니 그 포스코 같은 애들이 자기가 스텐 시장의 확실한 승점을 위해서 일단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몇백만 개 만들어서 자기 뿌리겠다. 수기에 포스코에서 ESG 사업하고 일부 철판을 기부해서 우리한테 준다고 했는데요. 얘기하다가 없어졌어요. 아니 덜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어려우시더라고요. 끝나시는가요? 지금? 잠깐 이사님도 선물 받으셨는가 질문하셨습니까? 받아야 돼요. 저희 해피리 컵이 굉장히 9m인데 거기에 프린팅을 하면 재활용이 안 됐나 봐요. 프린팅요? 어떤 프린팅? 컬러로 이렇게 프린팅을 하거나 홍보식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 재생 원료의 품질이 떨어질 뿐이다. 그리고 PP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해피해피 컵 같은 경우에 백색이잖아요. 네. 그러면 해피해피 컵만 다 모았을 때 재활용 업체가 이 해피해피 컵만 재활용을 해줄 거냐? 결국은 이 정도 물량이 그만큼 확보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다른 PP하고 섞어버리면 나는 깨끗하지만 저놈이 더럽기 때문에 같이 더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깨끗하면은 재활용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프린팅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죠. 방향성. 근데 지금 계속 너무 밋밋하니까 마케팅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의 그 끌 수 있는 뭔가에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좀 고민하시는 거죠. 그건 저는 답이 없죠. 잘 모르겠어요. 네. 나노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네. 아무래도 재질에 따라서 이런 데 이제 유출이 되다 보니까 종이랑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는 그러면 그 플라스틱을 겉면으로 하고 혹시 실리콘 같은 거는 그런 나노 미세 플라스틱 그게 유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실리콘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은 아니잖아요. 규소로 만든
광물에서 유래한 건데, 근데 구조로 봤을 때는 실리콘도 플라스틱으로 보거든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실리콘 재질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할 거냐,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을 거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조로 봤을 때는 결국 실리콘도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나온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실리콘도 그냥 상대적으로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실록산 같은 뭐 물질이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해외에서 나와요. 네.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들은 정부나 이런 데서 정책이나 규제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같이 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 시민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의 전환의 해외 사례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게 시민의 의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 시민의 의식은 어떻게 전환이 되는 것이냐? 시민의 의식이 전환이 되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뭔가 우리가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도대체 시민의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 저는 조금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화를 얘기하기도 하고 시민 의식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뭔가의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야 내 마음도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의식이 바뀌어버리면은 사람이 못 견뎌요. 왜? 현실은 진흙탕인데 내 의식만 제로 웨이스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내 현실은 제로 웨이스 소비가 안 되는데 의식은 제로 웨이스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이 나요. 쓰레기 우울증. 아니면은 에이 못 살겠다 하면서 다른 쪽으로 튀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수단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해 주는 것이냐. 결국은 소비자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해 주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회용 비닐봉투가 혹은 비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비닐 쓰레기를 줄여야지 라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비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네 단위에 많아지게 한 다음에 이런 소비가 있고 이런 소비가 있는데 이런 소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닐 쓰레기 양을 줄어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의식을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현실과 우리 의식의 괴리가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문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제로 웨이스트 인프라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의 반복적인 행위의 결과예요. 모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서로가 공유하는 문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 것이죠. 인프라가 깔리지 않는 상황에서 문화가 형성된다? 특히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로 웨이스트 문화 혹은 제로 웨이스트로의 우리 시민의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인프라가 어떻게 깔리느냐와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3초 빨라서 몇 가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궁금합니다. 지지난주 환경의 날 방송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환경이나 MBC에서 방송했던 네네. 예, 이사님 나오셨던 네. 예, 제가 아닌데 이제 그 방송 내용들을 보니까 페트병을 깔끔하게 잘 회수를 해서 그 자판기 같은 데에서 파쇄까지 해서 얘를 실로 재생을 하는 거, 미래수기. 예, 그리고 석유를 추출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보여지고, 근데 지금 오늘 설명하신 거는 이게 페트병이 페트병으로 재활용이 되는 게 순환경제인데, 그거는 사실은 옷의 실감을 입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섬유는 섬유로 재활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페트병이 섬유로 가버리게 되면 결국 순환의 뿌리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순환 경제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페트병이 섬유로 재활용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섬유가 섬유로 재활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재생 섬유는 섬유를 통해서 조달을 해야 돼. 이게 안 되니까 페트병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체적인 우리의 물질 순환을 흐트러 버린다, 왜곡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거라서 실제 섬유가 섬유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이제는 해소가 되겠죠. 페트병이 섬유로 오더라도 섬유가 다시 순환이 돼버리면은 그 섬유가 뭐 페트병의 원료로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내비우띠처럼 이렇게 돌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이것도 역시 순환경제의 물질 흐름이 될 텐데, 지금은 이게 자꾸 끊어진 상태에서 마치 페트병이 섬유로 가는 게 순환경제로 가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처럼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과장되게 하는 이것들이 문제다. 네, 그러니까 그 지점인데요. 네. 그 방송에서는 지금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블랙야크라는 업체가 블랙램프가 번지겠죠. 네, 예. 블랙야크라는 업체가 굉장히 환경에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방송의 취지야 논점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방송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하신 걸 듣고 내가 그걸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인식의 변화라는 게 사실은 방송에 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그 방송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그 방송을 보려고 오늘 교육을 강의를 해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소비자한테 자꾸 요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병에 라벨을 떼야 되고 본드를 제거를 해야 되고 안에 있는 음료들을 쏟아버려야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자판기에다 넣고 그 자판기에서 뭔가 행위를 하면 소비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인식이 바뀌어서 계속해서 그런 행위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 두 번째는 저희 집만 해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뭐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는 분도 모르겠지만 쓰레기 그 분리수거하는 곳에 가면 사실은 얘가 PT인지 그러니까 뭐 PP 뭐 이런 플라스틱 용기를 구분을 하는 쓰레기 자체의 그 분리하는 장소에서부터도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분리하는 장소에 쓰레기통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는 방법서부터 만약에 지자체가 한다고 하면 거기 지금 방송에 나와서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로 순도 높은 플라스틱을 추출을 하는데 애초서부터 분리가를 잘 하면 그 뒷단에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위나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 앞단에서 하는 방법을 활용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그 배달용기 관련해서 제가 각종 자료들을 좀 찾다가 보니까 배민이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달의
국내 배달의 70%는 직장에서 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배민이 했던 거 배달을 누가 시키지? 했더니 직장에 가장 막내들이 주문을 하고 그 막내들에 맞춰서 컨셉을 잡아서 삼류의 마케팅을 해서 성공한 게 배민이라는 그런 그 자료들을 봤는데 그렇게 따지면 배달의 70%를 시키고 있는 기업체, 직장인들이 ESG 관련한 경영들을 굉장히 내세우고 하고 있는데 그 배달 업체가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그 회사에 만약에 가져줄 수 있다면 기업체들 입장에서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업체들 선택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글쎄요 배달 70%가 직장에서 합니다. 그거는 초기 시장에 의해서 얘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단조가 3만 원이에요. 자동으로 아니요 그 분리처리도 어디서 하실 거예요?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무인의 속에 집어넣는 방식은 보증금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인의 속에 그렇게 보급하는 건 삽질이에요. 좀 이상한 문제 있었거든. 그 지속 가능하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증금 시스템, 그러니까 무인회수기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요. 무인회수기라고 하는 건 보증금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예요. 우리나라는 자꾸 이 보증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이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무인회수기만 갖다 놓고 지금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유지가 되겠냐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조금 더 고급스럽게 프리미엄으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재활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보증금으로 전환시켜서 무인회수기 따라서 일반 분리배출보다 따로 관리하는 체계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관련해서는 분리배출 정보제공 시스템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이버에 관련 어떤 품목 치고 분리배출 치면은 바로 홈페이지하고 연결돼서 바로 정보가 떠야 되는데 지금 같은 세상에 그런 정보도 우리나라 정부가 구현을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이렇게 혼선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객관적인 분리배출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들은 좀 더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인프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생산 단계와 재활용 단계 여기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소비자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재활용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은 생산 단계하고 재활용 단계 양쪽에서 기술적으로 풀어줘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양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소비자만 잘하면 순환경제로 갈 수 있는 고품질 제약이 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크죠. 왜? 소비자가 이렇게 해서 분리배출 하더라도 제약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나오니까 소비자들이 현타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비자들이 어디서까지 해줘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좀 더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소비자들이 과도하게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소비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분리배출 행위들은 다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페트병 막에 따라고 하는 것도 소비자가 막에 고립되면서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다칠 수도 있고 이런 건 잘못된 분리배출이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병고리를 따야만이 재활용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물건을 잘못 만들었거나 재활용 기준이 허접한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분리배출해야 되는 품목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소비자들이 해줘야 될 것은 그냥 저는
내용을 배우고 실적 정도 해주는 그 정도만 잘 해주면 된다. 나머지 라벨링 하는 부분들도 그거는 재활용 공정의 기술이나 생산 단계에서의 재질 구조 개선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지, 소비자가 라벨 떼야만이 재활용이 잘 된다 이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수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분리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눈높이의 일반 사람들이 그냥 쉽게 따를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은 안 돼요. 어차피 현장에서 지켜질 수 없는 기준이에요. 네, 아까 그 다이용기 부분에서 접근적인 게 B2B가 조금 더 좋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 사업적으로 만약에 스타벅스라는 데서 이제 다이용기를 시작함으로써 여기서의 매출이 빠져버리더라고요. 소비자가 보통 선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역가게가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보면 이 지역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 집 가도 이 컵, 이 집 가도 이 컵,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가야겠다가 되는데, B2B적으로 가면 조금, 그러니까 한 브랜드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B2B 그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아 그래요? 그쪽으로 먼저 컨택. 아니 그게 가령 이제 스타벅스에서 다이어트들이만 스타벅스 안 가고 커피빈 간다. 이건 B2B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B2C 시장에서 다이용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줘야 다이용기 사용에 따르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은 그 스타벅스만 하니까 스타벅스가 결국은 이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되버린 거라서, 이 부분은 다른 그 커피 매장들도 이 조건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유도할 거냐와 관련된 고민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B2B라고 하는 거는 기업체들이 단체 주문하는. 그러니까 제 말씀 그 단체 주문조차도 만약에 다이용기로 해서 돈을 더 내야 되고 너네는 여기에 시킬 거냐라고 선택지를 줬을 때 저는 다른 브랜드의 도시락 업체로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단체 도시락을 주문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보고, 근데 그 단체 주문이면은 물류와 관련된 부분에 장점이 발생할 거니까 B2C보다는 그 다회용기 사용이 일회용기 사용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할 거냐. 그런데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때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될 뭔가에 다른 메리트가 있는 거냐. 그럼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죠. 그 기업의 ESG 홍보하기가 딱 좋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원들 입장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그냥 막 먹고 나서 그냥 뚜껑만 딱 닫으면 되는 거니까 뭔가 이 쓰레기로 버리는 데 있어서의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돌려봐야 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도시락 용기, 다회용기 쪽의 말씀이고, 이제 우리가 보급 품질을 만들어 보게 되니까 좋은 회사에 좋은 도시락 수산물을 할 때 먼저 그쪽으로 시험을 해보는 게 알지 않겠니 말씀이고, 허브는 다릅니다. 또 더 있으신가요? 사업 때문에 소주에 누가 나와서 네? 소주요. 소주요?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공용병이라고 해가지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인가 그게 도입돼가지고 기억해 보시면 근데 왜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적용이 안 될까요? 소주가 아니고 이제 공용병, 그러니까 소주 같은 경우 공용병이 돼가지고 같은 병에 여러 업체들이 같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도 이게 똑같다고 하면은 뭐 색깔이나 이런 게 어떻게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그게 PT가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데 더 유익. 지금 일회용 보증금 제도에서 표준컵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질을 페트로 통일시키고 다음에 컵 표면에 인쇄를 하지 말자. 그 컵 표면에 인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투명 그 컵의 재사용의 재활용이 질이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표준컵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표준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커피 매장들은 왜냐하면 역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컵에 인쇄를 해줘야 자기 마케팅 측면에서 장점이 되는데 이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자꾸 어떻게 그 표준컵을 무력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런 다툼들이 있는 것인데 여기서 사실 환경부가 좀 더 중심을 세우면 되는 것이죠. 표준컵으로 가도록 법률을 개정해서 표준컵을 의무화시키면 되는데 자꾸 이런 걸 안 해본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얘들이 자꾸 어떻게든 비표준컵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 컵 보증금 제도를 했을 때 수거해서 재활용을 잘하자라고 하는 것은 표준컵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연히 가야 될 일입니다. 이게 벌써 우리가 2시간에서 15분 못 미치는 시간 동안 했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